오늘은 태국의 왕실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자 합니다. 태국의 전 왕비 스리라스미 수아디의 운명과 감정은 마치 한 편의 흥미진진한 궁중 드라마와 같습니다. 그녀의 삶은 화려한 영광과 비참한 몰락이 교차하며 현대 왕실의 복잡한 권력 다툼과 사랑의 이야기를 그대로 담고 있습니다. 왕세자비로서의 10년 동안 그녀는 왕위 계승자를 출산하고 뛰어난 미모로 주목받았습니다. 그러나 남편이 이혼을 선언하면서 그녀는 아들과 눈물의 이별을 겪었고 출가하여 머리를 깎고 수행에 들어갔습니다. 다행히 6년 후 국왕의 마음이 바뀌어 그녀를 다시 불러들였고 행궁의 별장에서 휴식을 취하도록 배려했습니다. 라마 10세의 여러 배우자 중에서 스리라스미는 단연코 가장 아름다웠습니다. 그녀의 미모는 태국의 인기 연예인들도 무색하게 만들 정도였습니다. 그러나 스리라스미의 출신은 라마 10세의 첫 번째 아내이자 귀족 출신인 사촌 송사왈리와 비교하면 큰 차이가 있었습니다. 이로 인해 왕태후 시리킷은 스리라스미를 탐탁지 않게 여겼고 이는 스리라스미가 왕실에서 소외되는 이유 중 하나였습니다. 1971년 12월 9일 스리라스미는 태국의 라차부리주에서 평범한 가정에서 태어났습니다. 어려서부터 그녀는 자신의 아름다움을 인지하고 있었으며 또래 남학생들의 관심과 추구의 대상이었습니다. 스리라스미는 시대의 흐름을 잘 파악하여 외부 세계를 경험하고자 했고 이를 위해 아르바이트를 시작했습니다. 이러한 경험은 그녀의 이후 전설적인 성공 스토리의 밑거름이 되었습니다. 스리라스미는 빠르게 돈을 벌기 위해 비정상적인 길을 선택해야 했습니다. 그중 그녀에게 가장 적합한 것은 섹시 댄서였습니다. 따라서 생활비를 충당하고 학업을 지속하기 위해 고등학교 시절부터 유명한 무용수가 되었습니다. 스리라스미는 자신의 직업 덕분에 풍류를 즐기던 국왕과 만날 기회를 얻었고 이를 통해 후궁에서 5손가락 안에 드는 총애를 받는 전설적인 이야기를 만들어냈습니다. 스리라스미가 아르바이트를 했던 고급 클럽은 태국의 명문가인 시나와 가문 소유의 장소였으며 당시 이 가문의 수장은 잉락이 아니라 탁신이었습니다. 탁신은 상인의 아들로서 정치계에서 뛰어난 역량과 통찰력을 보여주며 성공을 거두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가문 소유 클럽에서 일하던 스리라스미를 처음 보고 그녀의 미모에 감탄하며 천상의 미인이라 표현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더 높은 권력과 지위를 추구하며 가문의 유산을 지키는 데 전념했기에 스리라스미를 자신의 후궁으로 들이는 대신 그녀를 더 큰 기회를 제공할 수 있는 마하 왕자에게 소개했습니다. 탁신은 마하 왕자의 여성 편력을 잘 알고 있었으며 태국의 왕실이 민주주의 국가에서 절대적인 권력과 초월적인 지위를 가진 점을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이에 탁신은 스리라스미가 자신의 정치적 미래를 위한 중요한 인물이 될 수 있음을 확신하고 그녀를 왕실로 인도했습니다. 마하는 곧 스리라스미를 후궁으로 맞아들였고 그녀는 그의 애정을 받는 특별한 여인이 되었습니다. 스리라스미는 마하의 당시 왕비였던 수자리니의 감시 아래서도 자신의 지략과 계획으로 입지를 다졌습니다. 수자리니는 내 아들과 한 딸을 낳으며 자신의 지위를 확신했지만 군인과의 외도로 인해 치명적인 실수를 저질렀습니다. 이를 놓치지 않은 스리라스미는 수자리니의 몰락을 발판으로 삼아 3년 만에 마하의 신뢰와 총애를 얻게 되었습니다. 스리라스미는 조심스럽게 마하 곁을 지키며 그의 사랑을 받았고 그녀의 미모와 몸매 덕분에 한때 마하가 가장 사랑한 왕비로 자리 잡았습니다. 마하 왕이 여성 편력이 심했음에도 스리라스미가 그의 총애를 독차지했던 시절은 유일무이했습니다. 그러나 왕실 생활은 그녀가 기대한 것만큼 쉽지 않았습니다. 라마 10세의 두 번째 아내였던 수자리니조차 왕실에서 별로 환영받지 못했으며 무용수 출신이었던 스리라스미는 더더욱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왕실 보석이 가득한 방에서도 그녀는 작은 장신구 하나조차 받을 수 없었습니다. 2005년 태국 푸미폰 국왕의 즉위 60주년 기념식에서 다른 왕비들이 반짝이는 왕관을 쓰고 등장한 반면 스리라스미는 자신의 머리핀으로 왕관을 대신해야 했습니다. 그녀가 후궁에서 입지를 다질 수 있었던 것은 그녀의 든든한 후원자인 탁신 덕분이었습니다. 탁신은 정치 무대에서 자신의 지위를 확립하며 스리라스미에게도 안정적인 기반을 제공했습니다. 탁신과 스리라스미는 서로 의지하며 성장해 나갔습니다. 2001년 2월 9일 탁신이 태국의 제23대 총리로 선출된 직후 스리라스미는 라마 10세와 결혼했지만 왕실은 이를 비밀로 유지했습니다. 스리라스미는 왕실에서 인정받기 위해 자신의 미천한 출신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음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아들을 낳아 왕실의 입지를 굳히려 했고 2005년 4월 그녀는 왕위 계승자인 티펑콘 왕자를 출산하며 왕실 내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게 되었습니다. 태국 왕실은 스리라스미의 신분을 공식적으로 발표하며
그녀에게 왕실의 성을 하사하였습니다. 이는 스리라스미가 왕실의 일원으로 인정받았음을 의미하며 그녀는 마침내 꿈에 그리던 왕궁에서 가장 총애받는 여인이 되었습니다. 한 사람이 출세하면 주변도 혜택을 본다는 말처럼 스리라스미가 후궁에서 총애받게 되면서 그녀의 가족들의 삶도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그러나 평범한 가정에서 자란 스리라스미와 왕실의 생활 방식은 매우 달랐습니다. 왕실의 생활은 단순히 신분 상승으로 해결될 수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왕비가 된 이후 스리라스미는 태국 내에서 중요한 인물로 자리 잡았지만 그녀의 평범한 출신은 왕실 생활에서 약점으로 작용하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그녀의 가족들은 스리라스미의 신중함과는 대조적으로 탐욕을 드러내며 문제를 일으켰습니다. 가족들은 왕실과 정부에 자신들을 위한 직책을 요구했으며 그녀의 부모는 딸을 따라 해외를 여행하며 사치품을 마음껏 구매하였습니다. 2001년 왕세비로서의 지위를 얻은 이후 2014년 그녀가 부패 문제로 체포될 때까지 스리라스미의 가족과 관련된 문제들이 끊임없이 발생했습니다. 스리라스미의 먼 친척들조차 왕실과의 연결을 이용해 자신의 이익을 챙기려 했으며 그녀는 이러한 상황 속에서 자신의 영향력을 계속 희생해야만 했습니다. 이러한 모든 문제는 왕실 내에서 그녀의 입지를 약화시켰고 결국 스리라스미의 춤추던 시절 촬영된 사진이 공개되면서 왕실은 큰 치욕을 겪었습니다. 이는 그녀의 명성을 땅에 떨어뜨렸고 후궁 내에서 더욱 난처한 상황에 놓이게 만들었습니다. 한편 그녀의 남편 마하 왕세자는 젊고 아름다운 새로운 인연들에 빠져들었고 과거의 애정을 받던 스리라스미는 잊혀졌습니다. 젊은 간호사 신이낫과 승무원 수티다 같은 이들이 그의 관심을 끌었으며 스리라스미는 더 이상 총애받지 못하는 인물이 되었습니다. 게다가 그녀의 아들 티빵꼰 왕자가 학령기에 접어들었으나 학습 장애를 앓고 있다는 진단을 받으면서 이는 스리라스미의 어려움을 더욱 가중시켰습니다. 왕실 내의 이런 상황들은 스리라스미의 위치를 더욱 위태롭게 만들었고 그녀는 결국 왕실에서 멀어지게 되는 비극적인 운명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태국 왕실의 태우 시리킷은 스리라스미의 아들이 학습 장애를 앓는 이유를 스리라스미의 불량한 유전자 탓으로 돌리며 그녀를 비난했습니다. 이로 인해 스리라스미는 점차 태우와의 갈등에서 밀리게 되었고 왕실 내에서 고립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녀의 억울함을 이해하기는커녕 태국 국왕 라마 10세는 이를 외면하며 방관했습니다. 2009년 라마 10세는 자신이 사랑하던 애완견 푸푸에게 태국 공군 대장 직위를 수여하기도 했습니다. 또 그를 위해 성대한 생일 파티를 열었고 이를 계기로 스리라스미는 왕의 관심을 되찾으려는 절박한 시도에 나섰습니다. 누군가의 조언에 따라 스리라스미는 파티에서 왕의 기분을 맞추기 위해 탈의 춤을 추기로 했습니다. 결국 많은 사람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그녀는 탈의 춤을 추며 왕의 애완견에게까지 경의를 표하는 퍼포먼스를 선보였습니다. 그러나 이 장면은 누군가에 의해 몰래 촬영되었고 2014년에 이 사진들이 세상에 공개되면서 태국 사회에 큰 파문을 일으켰습니다. 이 사건과 더불어 스리라스미의 친척들이 정부와 왕실의 자리를 이용해 부패와 횡령에 연루되었다는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이러한 일련의 사건들로 인해 스리라스미는 왕실에서 완전히 밀려났고 그녀는 결국 이혼 계약서에 서명하며 왕비의 지위와 왕실 신분을 포기해야 했습니다. 그녀는 평민으로 돌아갔으며 이는 그녀와 아들 티빵꼰 왕자에게 큰 충격을 주었습니다. 이후 스리라스미는 고요한 삶을 살며 자신의 위치를 재정립하려 했습니다. 티빵꼰 왕자는 새 왕비인 수티다 왕비의 보살핌 아래 성장했으며 왕실 내에서 수능적인 태도로 신뢰를 얻었습니다. 티빵꼰 왕자는 태국 왕실의 남성 중심 문화에서 살아남기 위해 강한 생존 본능을 보였고 이는 왕실의 지지와 신뢰를 얻는 데 도움이 되었습니다. 한편 스리라스미는 왕실과 완전히 단절되지는 않았습니다. 태국 국왕은 그녀에게 일정한 금전적 보상을 제공하며 그녀의 기본적인 자유를 보장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왕실과의 갈등 속에서도 단 한마디의 원망도 하지 않았고 7년간 사찰에서 머무르며 조용히 시간을 보냈습니다. 결국 스리라스미의 몰락은 단순한 우연이 아니라 왕실 내 복잡한 권력 다툼과 새로운 왕비의 계산된 행동의 결과로 보입니다. 과거의 왕의 총애를 받으며 영광을 누렸던 스리라스미는 이제 왕실 밖에서 조용한 삶을 살며 자신을 돌아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녀의 과거와 왕실에서의 경험은 앞으로의 삶에 중요한 교훈이 되었을 것입니다. 군주를 섬기는 것은 호랑이와 함께하는 것과 같다는 말처럼 스리라스미의 왕실에서의 상승과 몰락은 그녀의 운명을 극명하게 보여줍니다. 지난해 태국 국왕라마 10세이 폐위된 후궁 시니나세 왕실, 신분과 군대 직위를 복권하면서
스리라스미의 왕실 복귀에 대한 대중의 기대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2019년 10월 신이 나선 왕실 전통을 이해하지 못하고 국왕과 왕비에게 반항하며 개인적 욕망을 채웠다는 이유로 모든 왕실 밑군 지위가 박탈되었습니다. 신인학과 비교했을 때 스리라스미는 왕위 계승자인 티빵콘 왕자의 생모로 평민 출신임에도 항상 서민의 삶에 관심을 가져왔기에 태국 민중 사이에서 더욱 존경받고 있습니다. 비록 스리라스미는 왕비의 칭호를 박탈당하고 국왕과 이혼했지만 태국 국왕은 그녀의 복귀를 염두에 둔 듯 그녀에게 두 가지 주요 상징을 남겨두었습니다. 첫째는 그녀의 탐푸인부인 칭호이고 둘째는 그녀가 보유한 라마 5세 훈장입니다. 이는 단순한 상징 이상의 의미를 지닙니다. 예를 들어 왕실 두 번째 왕비였던 수자린이는 그녀와 내 아들이 완전히 왕실에서 배제되었으며 모든 칭호와 권리를 박탈당했습니다. 2019년 처음으로 후궁에 봉해졌던 신이낫 역시 국왕의 심기를 건드린 후 모든 칭호와 훈장을 박탈당했으나 복권 후 다시 모든 것을 돌려받았습니다. 이를 통해 왕실 여성들에게 이와 같은 칭호와 훈장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 수 있습니다. 현재 스리라스미는 왕비로 복권되지는 않았지만 여전히 공식적으로 신분을 가진 귀부인입니다. 또한 왕실은 티빵콘 왕자가 여전히 그녀의 아들임을 공식적으로 인정하고 있으며 이는 스리라스미에게 강력한 지지 기반이 되어줍니다. 티빵콘 왕자가 성년이 되어 왕세자에 공식적으로 책봉된다면 스리라스미는 아들의 지위를 바탕으로 왕실, 내 자신의 위치를 되찾을 가능성이 커질 것입니다. 만약 스리라스미가 왕실로 복귀한다면 이는 라마 10세 시대의 이미지 회복에 기여할 수 있는 전략적 선택으로 작용할 것입니다. 실제로 최근 태국 왕실에서 공개한 티빵콘 왕자의 성장 다큐멘터리에서는 스리라스미와 아들이 함께 있는 사진을 여러 차례 언급하며 과거의 그녀를 의도적으로 회피하던 태도를 바꾸었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스리라스미의 복귀 가능성을 더욱 현실적으로 만들어줍니다. 스리라스미가 왕실로 돌아온다면 왕실 후궁 내 새로운 갈등이 발생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왕후 수티다와 후궁 신이나시 적대 관계를 유지할지 아니면 적의 적은 친구라는 논리로 협력하여 스리라스미를 맞이할지는 아직 미지수입니다. 그러나 태국 왕실의 복잡한 역학 관계 속에서 스리라스미가 과거의 실패를 교훈 삼아 더욱 신중하게 행동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결국 티빵콘 왕자가 왕위에 오른다면 스리라스미와 그의 삶은 새로운 전환점을 맞이할 것입니다. 스리라스미의 인생은 고난 끝에 오는 단맛을 상징하며 그녀의 복귀는 태국 왕실의 미래를 둘러싼 또 다른 흥미로운 이야기의 시작이 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세계실화 탐사대입니다. 평범한 소녀가 왕자님을 만나 행복해지는 이야기는 동화 속에서만 가능할까요? 현실에서도 신데렐라 같은 이야기가 펼쳐지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왕실에 입성한 평범한 여성들, 그들의 결말은 과연 어떻게 되었을까요? 영원한 행복을 손에 넣었을까요? 아니면 깊은 나락에 떨어졌을까요? 오늘은 그 중에서도 가장 비극적이고 논란이 많았던 결말을 맞이한 전 말레이시아 왕비 옥사나 보에보디나의 충격적인 이야기를 만나보려 합니다. 과연 그녀에게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말레이시아에서 한 국왕이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 스스로 왕위를 내려놓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퇴위는 아름다운 전설로 남지 않았고 오히려 수많은 소문과 논란을 불러일으켰습니다. 그의 신부는 겨우 45일 동안만 왕비의 자리에 머물렀고 결혼 후 채 3개월도 지나지 않아 두 사람은 별거에 들어갔습니다. 많은 이들이 의아했습니다. 한때 사랑을 위해 모든 걸 포기할 만큼 깊은 마음을 보였던 국왕이 왜 이렇게 차갑게 변한 걸까요? 그리고 나이가 들어 힘겹게 얻은 아들을 왜 그렇게 쉽게 포기하려 했던 걸까요? 1993년 러시아에서 평범한 가정에서 태어난 옥사나는 아버지가 치과의사였고 어머니는 젊은 시절 모델이자 미인 대회 출신이었습니다. 그녀는 부모님의 우수한 유전자를 물려받아 매우 눈에 띄는 외모와 밝은 지성을 지니고 있었고 어디서나 주목을 받는 존재였습니다. 옥사나의 부모는 그녀의 교육에 많은 관심을 기울였지만 그녀는 공부에 큰 흥미를 보이지 않았습니다. 어머니는 이를 알아채고 딸이 중학교를 졸업한 후 다양한 미인 대회에 참여하도록 격려했습니다. 옥사나는 21세에 모스크바 미인 대회에 출전했고 완벽한 얼굴과 우월한 신체 조건 덕분에 2015년 대회에서 우승을 차지하며 러시아 미인 퀸이라는 타이틀을 얻었습니다. 이후 그녀는 대부분의 미인 대회 참가자들처럼 모델로 데뷔했고 연예계 활동도 병행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의 지원과 본인의 타고난 조건 덕에 옥사나는 모델계에서 두각을 나타내기 시작했습니다. 다른 이들과 달리 옥사나는 자신을 지혜롭게 관리하며 순수하고
고귀한 이미지를 대중에게 각인시켰습니다. 그녀는 부모님이 엄격하게 통제하여 남자와의 교제를 허락하지 않았다고 밝혔으며 스스로도 연애 경험이 없다고 여러 인터뷰에서 말하곤 했습니다. 이로 인해 옥사나는 마치 아름답게 피어날 꽃봉오리처럼 신비롭고 순수한 존재로 여겨졌습니다. 옥사나는 더 큰 목표와 장기적인 커리어 계획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는 젊음이 금세 사라질 것을 알고 있었고 단순히 모델이나 배우로 활동하는 것만으로는 안정된 미래를 보장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유명한 패션 디자이너가 되는 것이 더 현실적이라 생각했습니다. 자신의 꿈을 이루기 위해 옥사나는 세계 각지의 행사에 참석하며 돈을 벌고 인지도를 높이는 한편 다양한 트렌드 요소를 익히며 미래의 자신의 브랜드를 위한 준비를 꾸준히 해왔습니다. 2018년 어느 날 옥사나는 초청을 받아 말레이시아 행사에 참석하게 되었고 당시 많은 부호와 명사들이 그녀에게 열렬한 관심을 보이며 다가왔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열정적이었던 사람은 당시 말레이시아 국왕이었던 무함마드 5세였습니다. 행사 전야 만찬에서 무함마드 5세는 사람들 사이에서 단번에 옥사나의 빼어난 외모와 우아한 자태를 발견하고는 곧바로 그녀 앞에 다가가 안녕하세요. 저는 말레이시아 국왕입니다라고 자신을 소개했습니다. 당시 옥사나는 이 자신감 넘치는 중년 남성이 국왕이라는 사실을 몰랐기에 장난스럽게 안녕하세요. 저는 러시아 여왕이에요라고 대답했습니다. 말레이시아에서 국왕을 대면할 수 있는 기회가 제한된 상황에서 대부분의 여성들은 격식을 차리며 조심스럽게 행동했으나 옥사나는 자유롭게 대화를 이어갔고 그 태도는 무함마드 5세에게 신선하게 다가왔습니다. 그가 무대에 올라가 연설을 하면서 그녀는 그가 진짜 말레이시아 국왕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무함마드 5세는 당시 49세였으며 과거 한 차례 결혼한 경험이 있었습니다. 2004년 그는 태국 고위 관료의 딸과 결혼했으나 이 결혼은 4년 만에 끝났고 자녀도 없었습니다. 2016년에 그는 말레이시아의 15번째 수단 서우텐으로 등극하여 첫 독신 국왕이자 5년 임기의 국가 원수가 되었습니다. 그의 유쾌한 성격은 그를 국민들 사이에서 큰 인기를 얻도록 했으며 앞으로 3년간 국왕으로서의 시간을 보내게 되어 있었습니다. 이 골든 싱글 국왕은 많은 훌륭한 여성들의 이상형이었습니다. 만찬 후 무함마드 5세는 성공적으로 옥사나의 연락처를 얻었고 둘은 긴 통화와 메시지로 애정을 쌓기 시작했습니다. 옥사나가 그의 지위와 부를 보고 교제를 시작했는지는 알 수 없지만 옥사나는 나이가 많은 남성에게 호감을 느낀다는 사실이 널리 알려져 있었습니다. 게다가 그녀가 무함마드 5세와 결혼하게 된다면 왕비로서 자리할 뿐만 아니라 장래에 아이가 태어난다면 왕위를 물려받을 수 있는 기회도 있었습니다. 이러한 조건에 마음이 움직인 옥사나는 곧 무함마드 5세와 연인 관계로 발전했습니다. 2018년 말 무함마드 5세는 건강이 좋지 않다는 이유로 3달간 병가를 냈습니다. 국민들은 그의 건강을 걱정하며 기도하기 시작했지만 11월에는 국왕이 러시아에서 결혼식을 올렸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사실 옥사나는 이미 임신 중이었고 무함마드 5세는 그녀가 아들을 임신했다는 소식을 듣자 모든 어려움을 무릅쓰고라도 그녀를 왕비로 맞아들이겠다는 결심을 했습니다. 특히 아들이 태어나면 왕자로서의 지위를 가져야 한다고 생각한 무함마드 5세는 말레이시아 왕실과 국민의 반발을 우려해 건강 문제를 핑계로 러시아에 가서 옥사나와 호화로운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결혼식에서 옥사나는 순백의 드레스에 빛나는 왕관을 쓰고 비둘기할 만한 크기의 값비싼 반지를 끼고 등장했습니다. 이러한 화려함은 무함마드 5세가 옥사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잘 보여주었습니다. 자신보다 24살 어린 아내에 대한 무함마드 5세의 애정은 매우 깊었고 언제나 차분했던 그는 결혼 후 카메라 앞에서 행복한 미소와 손짓을 자주 보였습니다. 하지만 말레이시아 국민들은 이 결혼을 쉽게 받아들이지 못했습니다. 25세의 외국 출신 평민이 자신들의 49세 국왕과 결혼하자 많은 이들은 그녀를 비난하기 시작했습니다. 옥사나가 국왕을 유혹해 홀렸다는 소문까지 퍼졌고 그녀에 대한 의심과 비난은 끊임없이 이어졌습니다. 하지만 이미 결혼은 성사되었고 그들의 관계는 되돌릴 수 없었습니다. 말레이시아 왕실과 국민은 이러한 현실을 받아들이는 수밖에 없었습니다. 결혼식을 마친 국왕 부부가 러시아에서 말레이시아로 돌아오자 언론은 옥사나를 가장 아름다운 왕비라 부르며 마치 동화 속 신데렐라 이야기가 현실에서 재현된 듯 보였습니다. 하지만 불행히도 이 아름다운 사랑 이야기는 곧 큰 반전의 방향으로 치닫기 시작했습니다. 결혼한 지 불과 3달 후인 2019년 1월 8일 무함마드 5세는 갑작스럽게 퇴위를 선언했습니다. 이는 많은 이들을 충격에 빠뜨렸습니다.
그는 불과 2년 전 왕위에 올랐고 말레이시아의 5년 단임 왕위 제도에 따르면 2021년에 퇴위할 예정이었기 때문입니다. 이로써 무함마드 5세는 말레이시아가 독립한 1957년 이후 재임 중 퇴위를 발표한 첫 국왕이 되었습니다. 전 세계에서는 무함마드 5세가 러시아 출신 아내를 보호하기 위해 퇴위를 선택했을 것이라는 추측이 돌았으며 일부에서는 다른 왕실 수장들이 이 외국 출신 왕비를 탐탁지 않아 했기 때문이라는 소문도 있었습니다. 그 후 얼마 지나지 않아 옥사나의 임신 소식이 알려지면서 국민들은 국왕이 마치 영국 에드워드 8세처럼 사랑을 위해 왕좌를 포기한 것이라고 확신했습니다. 그러나 모두가 무함마드 5세가 왕비와 행복한 시간을 보낼 것이라 생각할 때 이야기는 또다시 예기치 않은 방향으로 흘렀습니다. 1월 중순경 말레이시아 왕실은 무함마드 5세가 임신한 왕비 옥사나와 별거를 시작했으며 그녀를 궁 밖으로 내보내 더 이상 왕궁에서 만나지 않게 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 소식은 많은 사람들을 경악하게 만들었고 사람들은 국왕이 신혼의 아내는 물론 뱃속의 아기까지 버리려는 이유가 무엇인지 의아해했습니다. 무함마드 5세가 이렇게 갑작스러운 결정을 내리게 된 데에는 옥사나가 이전에 출연했던 한 예능 프로그램의 영상이 원인이었습니다. 자신이 연애 경험이 없다고 밝혔던 옥사나가 해당 프로그램에서 한 남성 게스트와 수영장에서 과도하게 친밀한 모습을 보이며 장난치는 장면이 공개된 것입니다. 그 장면은 보수적인 말레이시아 왕실에는 매우 불쾌한 일이었고 왕실은 이 사건으로 인해 왕비의 신뢰가 크게 손상되었다고 여겼습니다. 이번 사건에서 가장 격하게 반응한 사람은 무함마드 5세의 어머니였습니다. 그녀는 아들이 이런 왕비를 맞이한 것은 왕실의 명예를 더럽히는 일이라고 암시했습니다. 옥사나는 결혼 전후에도 여러 구혼자들과 얽혀 있었고 문제의 영상 촬영 시점도 국왕이 그녀와의 연인 관계를 시작한 직후였습니다. 게다가 무함마드 5세가 옥사나의 임신 시점을 계산해보면서 그녀의 뱃속 아이가 자신의 아이가 아닐지도 모른다는 의심이 깊어졌습니다. 이런 의심 속에서 무함마드 5세는 왕위를 내려놓고 아내와 아이까지 버리는 결정을 내린 것입니다. 2019년 5월 옥사나는 남자아이를 출산했으며 소셜미디어에 아이가 말레이시아의 미래 국왕이라고 선언했습니다. 그러나 말레이시아 왕실은 이와 관련해 어떤 반응도 보이지 않았고 무함마드 5세 또한 아들과의 접촉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여전히 아이가 자신의 친자가 아닐 것이라 생각한 듯했습니다. 옥사나는 아이가 무함마드 5세를 닮았음을 입증하기 위해 여러 사진을 공개하며 유사점을 강조했지만 국왕은 여전히 믿지 않았습니다. 결국 2019년 6월 22일 싱가포르에서 무함마드 5세와 옥사나는 이혼 절차를 마쳤고 7월 1일 이슬람 법원에서 이혼이 확정되었습니다. 이슬람법에 따라 이혼이 확정된 후에는 부부 관계가 절대 회복될 수 없습니다. 무함마드 5세는 완전히 마음을 굳혀 이혼을 선택했으며 이 결정은 철회되지 않았습니다. 이혼의 결과로 옥사나는 모든 재산을 잃고 아이와 함께 남겨졌으며 말레이시아 왕실은 아이에 대한 양육권도 관심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전 세계를 떠들썩하게 했던 이 동화 같은 결혼은 불과 3달 만에 별거에 이르고 7개월 후 이혼하는 비극적인 결말로 마무리되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옥사나의 아이가 정말 무함마드 5세의 아들이 아니었는지 궁금해했으며 일부는 사진을 보고 아이가 국왕과 매우 닮았다고 주장했습니다. 남편의 배신에 옥사나는 절망했고 소셜미디어에 끊임없이 글을 올리며 무함마드 5세의 냉정함과 말레이시아 정부의 방관을 비판했습니다. 그러나 옥사나가 꾸준히 소셜미디어를 통해 무함마드 5세의 책임 회피와 왕실의 무관심을 비판하는 동안 말레이시아 왕실은 어떠한 공식 반응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결국 옥사나는 아이를 데리고 러시아로 돌아갔지만 그곳에서도 전 남편을 향한 비난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무함마드 5세가 비양심적이며 왕실이 자신들과 같은 약자에게 불공평하게 대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말레이시아 측은 왕실이 2차례나 아이와 함께 와서 친자 확인 검사를 받을 것을 요청했지만 옥사나가 이를 거부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왕실은 무함마드 5세가 아이에게 매달 2만 4천 파운드의 양육비를 지급하고 있으며 런던에 800만 파운드, 모스크바에 120만 파운드 상당의 집을 제공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를 두고 말레이시아 왕실은 어떻게 이 상황을 무책임하다고 할 수 있느냐는 입장을 표명했습니다. 옥사나 역시 자신의 입장을 고수하며 언제든 아이와 함께 친자 검사를 받을 준비가 되어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그녀의 친구는 무함마드 5세가 이혼 당시 그녀를 빈손으로 내보내려고 했지만 실제로는 계속해서 양육비를 지급해왔다고 주장했습니다. 이후 러시아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옥사나는 무함마드 5세의 숨겨진 이야기를 폭로했습니다.
그녀는 결혼을 위해 계명을 하고 이슬람으로 개종했으며 2018년 6월 말레이시아에서 비밀리에 첫 결혼식을 올렸고 11월 모스크바에서 두 번째 결혼식을 올렸다고 밝혔습니다. 옥사나는 또한 아들이 신혼여행을 위해 호주에 갔을 때 임신한 아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녀는 무함마드 5세가 전 처와 대학 시절 여자친구가 모두 자녀를 낳길 원하지 않았다고 말하며 눈물을 보였다고 밝혔습니다. 초음파 영상을 본 국왕은 그녀에게 큰 반지를 선물했다고도 덧붙였습니다. 그러나 이혼 후 말레이시아 왕실은 옥사나가 단지 재산을 노린 돈을 쫓는 여성이었다고 주장하며 27만 5천 파운드의 일회성 정산 금액을 제안했으며 두 가지 조건을 내걸었습니다. 첫째, 아이는 무슬림으로 평생 살아야 하며 둘째, 옥사나와 아이는 왕실과 다시는 연을 맺지 않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옥사나는 또한 결혼식 이튿날 무함마드 5세가 샤워 중일 때 그의 전화가 울렸고 그때부터 그녀는 뭔가 이상함을 느꼈다고 폭로했습니다. 그날 옥사나는 축하 전화인 줄 알고 남편의 전화를 받았지만 전화를 건 상대는 격분한 여성의 목소리였습니다. 자신이 체코 출신 모델이자 이슬람명 페트라라는 여성이라고 밝힌 그녀는 무함마드 5세의 진짜 아내는 자신이라며 앞으로 그에게 연락하지 말라고 경고했습니다. 목욕을 마치고 나온 국왕은 급히 옥사나에게서 전화를 빼앗아 방으로 들어가더니 잠시 후 나와서 방금 전처가 전화를 한 것이라며 그녀가 결혼 소식을 듣고 화가 났고 여전히 재산 분할 문제도 남아있어 불편해한다는 설명을 했습니다. 그는 옥사나에게 당신이 나의 유일한 아내라고 안심시켰고 결혼 증명서가 이를 증명한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페트라라는 여성이 나중에 옥사나의 아버지에게까지 연락해 자신이 2010년에 무함마드 5세와 결혼했고 지금도 합법적인 아내라고 주장했습니다. 옥사나는 페트라와 무함마드 5세의 결혼 증명서를 언론에 공개하기까지 했지만 국왕은 이에 대한 어떤 입장도 밝히지 않았습니다. 러시아로 돌아간 옥사나는 전 남편을 향한 비난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마침내 말레이시아 정부는 옥사나에게 아이와 함께 DNA 친자 확인을 위해 여러 차례 요청했지만 그녀가 거절했다며 공식 입장을 밝혔습니다. 또한 옥사나는 이혼 조건으로 런던에 800만 파운드 저택, 모스크바에 120만 파운드 별장, 그리고 매달 2만 4천 파운드의 양육비를 요구했다고 전해졌습니다. 옥사나의 친구에 따르면 이혼 시 국왕이 빈손으로 떠나게 하려 했지만 실제로는 양육비를 계속 지급해왔다고 합니다. 두 사람의 이혼 사유는 여전히 명확하지 않지만 어떤 이유로 결별하게 되었든 과거를 붙잡기보다는 현재를 잘 살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돌아보면 왕자와 신데렐라의 사랑 이야기는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었지만 실제 결혼 후의 갈등이 두 사람의 결별로 이어진 결정적인 요인이었습니다. 외부의 소문처럼 옥사나의 지저분한 사생활이 국왕의 분노를 불러일으킨 것이라면 그녀의 결말에 대해서는 동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결국 사랑은 설렘에서 시작되지만 충실함이야말로 두 사람이 함께 사는 필수 조건입니다. 이후 전 남편을 집요하게 비난하던 옥사나도 마침내 마음을 놓기로 결정했습니다. 지난해 말 그녀는 새로운 삶을 시작할 것이라고 발표하며 결혼 반지를 처분했습니다. 이 결혼의 결말에 대해 누가 잘못했는지 논하기보다 이제는 아이와 함께 체면을 지키며 미래를 살아가는 것이 최우선일 것입니다. 동화에서는 왕자와 신데렐라가 결혼하면 해피엔딩이지만 현실에서는 결혼이 연애의 종착점이자 일상의 출발점입니다. 서로를 지그시 바라보며 지낼 수 있는 관계가 진정한 행복을 주는 것이지만 옥사나는 이 점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어쩌면 그녀가 국왕에게 품었던 감정은 진정한 사랑이라기보다는 명예와 지위에 대한 욕심이었기에 이 결혼은 시작만큼 빠르게 끝이 난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인도네시아에서 천사 같은 미모라고 찬양받던 모델이 왕비로서 겪은 충격적인 이야기를 소개하려 합니다. 그녀는 커리어가 절정에 달했을 때 말레이시아 왕실의 시집과 화려한 생활을 시작했지만 결혼식 날 밤 진짜 악몽이 시작되었습니다. 여러분이 상상하는 동화 같은 이야기가 아니라 21세기 초에 실제로 일어난 충격적인 사건입니다. 오늘 함께 할 이야기는 단순한 로맨스가 아닌 숨겨진 왕실의 비밀을 파헤쳐보는 시간입니다. 2009년 어느 날 말레이시아 국왕이 병세 악화로 싱가포르에서 치료를 받게 되면서 왕자 파울이 페트라와 그의 왕비 마누아라도 동행하게 됩니다. 겉으로는 왕비로서 당연한 의무를 다하는 듯 보였지만 그날 마누아라는 목숨을 건 탈출을 계획하고 있었습니다. 병원에서 미국 대사관 직원을 발견한 그녀는 절박한 마음으로 병원의 경보를 울렸고 싱가포르 경찰에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미국과 인도네시아 이중 국적임을 증명하며 결국 미국 대사관과 싱가포르 경찰의 협력으로 마누아라는 말레이시아 왕실의 억압에서 탈출에 성공했습니다. 이 소식은 큰 화제를 불러일으켰습니다. 대체 왜 왕비로서 화려한 생활을 누리던 그녀가 모든 걸 포기하고 탈출을 감행했을까요? 무엇이 그녀를 그렇게까지 몰아갔을까요? 이 이야기는 마누아라가 겪었던 어두운 진실을 밝히기 위해 그녀의 배경과 함께 알아봐야 합니다. 1992년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서 귀족 가문의 후손인 어머니 데이지와 미국인 아버지 사이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녀의 이름은 마누아라 오델리아 피노트입니다. 그녀의 인생은 평범하지 않았습니다. 2살 때 부모님이 이혼하면서 마누아라는 어머니와 함께 자라게 되었고 어머니는 곧 독일인과 재혼했습니다. 데이지는 고급 소비와 사치스러운 생활을 선호했으며 딸의 교육에도 많은 신경을 썼습니다. 어린 마누아라는 인도네시아어, 영어, 프랑스어를 유창하게 익히며 여러 방면에서 뛰어난 능력을 보여주었죠. 혼혈이었던 마누아라는 타고난 아름다움 덕분에 일찍부터 주목받았습니다. 어머니는 딸에게 모든 희망을 걸고 그녀를 상류층 사교계로 진출시키기 위해 엄격한 식단 관리와 개인 트레이너까지 고용했습니다. 덕분에 마누아라는 12살이라는 어린 나이에 이미 패션쇼, 무대에서 두각을 드러냈고 여러 유명 잡지의 표지 모델로 등장하며 빠르게 성공을 거두었습니다. 그녀는 인도네시아뿐만 아니라 동남아시아 전역에서도 이름을 알리며 많은 사람들의 부러움을 샀습니다. 그러던 2006년 12월 마누아라의 어머니 데이지는 말레이시아 부총리 나집이 주최한 왕실 연회에 초대받았습니다. 비행기에 오르기 전 어머니는 말레이시아에는 미혼인 왕자가 9명이나 있으니 그 중 한 명만 만나면 우리 모녀는 평생 먹고 살 걱정 없이 살 수 있을 거야 라고 딸에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때 15살도 안 된 마누아라는 이러한 깊은 인생의 이치를 깨닫지 못했고 그저 왕실 생활에 대한 호기심으로 어머니를 따라갔습니다. 그러나 아무도 예상하지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 연애가 그녀의 인생을 완전히 뒤바꾸는 순간이 될 줄은 누구도 알지 못했습니다. 그녀의 화려한 커리어는 한순간에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게 되었고 이로 인해 마누아라는 왕실로 들어가는 운명의 문을 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문 뒤에는 과연 어떤 이야기들이 숨겨져 있었을까요? 지금부터 마누아라가 겪었던 운명의 이야기가 펼쳐집니다. 연애에서 순수하고 아름다운 마누아라는 즉시 말레이시아 클란탄의 왕자 탱쿠 무하마드 파크리 페트라의 눈길을 사로잡았습니다. 당시 27살이었던 파크리 페트라 왕자는 마누아라에게 깊은 관심을 보이며 가족들에게 그녀를 적극적으로 추천했습니다. 연애가 끝난 후에도 그는 여러 차례 인도네시아로 날아가 마누아라를 만나고 요트 파티를 열며 끊임없이 명품과 선물을 안겨주었습니다. 왕자는 그저 미소를 짓는 마누아라를 위해 무엇이든 아낌없이 베풀었고 모녀를 데리고 해외로 여행하며 다양한 왕실 파티에 참석하게 했습니다. 왕자의 열렬한 구애에 어머니 데이지는 기쁨을 감추지 못했지만 마누아라는 나이 차이도 많고 외모도 마음에 들지 않는 왕자에게 크게 끌리지 않았습니다. 마누아라는 자신이 원하는 것은 단순한 금전적 만족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었으며 어떤 남자에게도 의존하지 않고 자신의 힘으로 미래를 만들어 갈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게다가 그녀는 왕자의 복잡한 연애사를 알게 되었고 그가 연애 경험이 많은 사람이라는 사실을 들으며 자신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했습니다. 한편 파크리 페트라 왕자는 많은 돈을 쓰고도 마누아라와의 관계가 진전되지 않자 인내심을 잃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약속 중 파크리 페트라 왕자는 마누아라를 술에 취하게 한 후 강제로 관계를 맺었습니다. 충격을 받은 마누아라는 어머니에게 자신의 고통을 털어놓으며 경찰에 신고하고 싶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어머니 데이지는 딸에게 말레이시아에서는 여성의 지위가 낮고 상대는 왕자이기 때문에 법정에 가도 이길 가능성이 없다며 딸의 신고를 만류했습니다. 어머니 데이지는 딸을 왕자와 결혼시켜 왕비의 자리에 오르게 하려는 계산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 상황을 보며 데이지는 딸이 왕비가 될 날이 가까워졌다고 생각하며 기쁨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마누아라가 눈물로 간청하며 거부했지만 데이지는 이를 무시하고 딸에게 파크리 페트라 왕자와 결혼하라고 강요했습니다. 데이지는 왕자가 딸에게 저지른 일을 완전히 잊은 듯 왕실에 들어가면 인생이 완전히 바뀌고 평생 먹고 살 걱정이 없을 것이라며 딸을 설득했습니다.
그녀는 딸에게 침착하라고 다독이며 직접 왕자와 협상해 그가 딸과 결혼하고 자신의 100만 링깃의 빚을 갚아주도록 요구했습니다. 협상은 곧 성사되었습니다. 데이지는 자신의 딸을 돈벌이 수단으로 여기며 적절한 기회를 이용해 좋은 조건으로 딸을 시집 보내려 했던 것처럼 보입니다. 그 협상이 이루어질 당시 마누아라는 겨우 15살에 불과했으며 미성년자로서 말레이시아 역사상 가장 어린 왕비가 되었습니다. 그녀는 이후 말레이시아의 가장 아름다운 왕비라는 칭호를 얻게 되었지만 그 뒤에는 복잡한 사정이 숨겨져 있었습니다. 2008년 8월 26일 16살이 된 마누아라는 29살의 파크리 페트라 왕자와 결혼식을 올렸으며 그 결혼식은 말레이시아의 클란탄주에서 진행되었습니다. 인도네시아의 어린 모델이 하루아침에 말레이시아 왕비가 되었다는 소식은 언론의 주요 헤드라인을 장식했습니다. 만약 이 결혼이 행복했다면 분명 아름다운 이야기가 되었을 것입니다. 마누아라는 왕실에 들어가도 여전히 자신의 커리어에서 빛을 발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습니다. 그러나 결혼 후 그녀는 완전히 자신의 자유를 잃었습니다. 겉으로는 교양 있는 왕자처럼 보였던 파크리 페트라 왕자는 내면에 악마 같은 본성을 지닌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결혼 첫날 밤, 마누아라는 신혼 남편이 끔찍한 폭군이라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마치 매일 밤, 파크리 페트라 왕자는 그녀에게 상처를 입히듯 가혹하게 대했습니다. 결혼 첫날 밤, 술에 취한 왕자는 그의 온화하고 자비로운 가면을 벗어 던지고 마누아라의 어머니가 결혼 지참금에 대해 흥정을 벌였던 일을 들먹이며 아내를 심하게 꾸짖었습니다. 그는 마누아라를 돈 때문에 몸을 팔았다고 모욕하며 욕설과 함께 그녀를 구타했습니다. 아내를 향한 애정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그는 마누아라에게 잔인한 폭력을 휘둘렀습니다. 파크리 페트라 왕자는 잔혹한 폭력 외에도 매우 이상하고 끔찍한 과학적인 취미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는 종종 마누아라가 밤에 잠든 후 그녀에게 진정제와 같은 약물을 주사했습니다. 약에 취해 저항할 수 없는 상태가 되면 왕자는 그녀의 몸에 크고 작은 상처를 냈습니다. 마누아라는 온몸이 상처투성이가 되었고 피가 흘러내리는 것을 지켜봐야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파크리 페트라는 전혀 미안해하지 않았고 오히려 흥분한 상태로 그 장면을 즐겼습니다. 마누아라는 아무런 힘도 없이 왕자가 자신의 몸을 헤집는 것을 그저 지켜보며 끔찍한 고통을 견뎌야 했습니다. 마누아라는 원래 자유롭고 찬란한 미래를 가진 소녀였지만 어머니 데이지의 계산된 선택으로 왕실이라는 감옥에 갇히고 말았습니다. 그녀는 이 끔찍한 삶이 언제 끝날지 알 수 없었고 탈출을 시도하기도 했습니다. 한 번은 경찰서로 달려가 신고를 했습니다. 경찰은 그녀의 학대에 대해 듣고 분노했지만 가해자가 왕자라는 사실을 알게 되자 그녀를 다시 왕궁으로 돌려보냈습니다. 마누아라가 왕실에 시집간 후 어머니 데이지는 딸의 상황에 대해 거의 알지 못했습니다. 아마도 그녀는 돈을 세는 데만 신경 썼을 것입니다. 왕자는 마누아라의 외부와의 모든 연락을 끊었고 마누아라는 외국에서 고립된 채 몸과 마음이 학대당하며 지냈습니다. 처음에 왕자의 폭력에 마누아라는 저항하려 했지만 결국 도움을 구할 곳이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하지만 마누아라가 저항의 의지를 보이기만 하면 파크리 페트라 왕자는 즉시 주먹을 휘두르며 폭력을 행사했습니다. 그의 주먹은 마치 비처럼 쏟아졌습니다. 마누아라는 매일 밤 상처를 입는 고통에서 벗어나기 위해 강제로 잠을 참으려고 애썼고 약물에 다시 노출될까 두려워 잠들지 않으려 노력했습니다. 정신이 어느 정도 회복된 마누아라는 스스로를 구하기 위해 결심했고 여러 차례 탈출을 시도했습니다. 하지만 파크리 페트라는 사람들을 시켜 마누아라를 철저히 감시했고 그녀의 이상 행동이 발견되지 않도록 주의했습니다. 또한 마누아라에게 호르몬 주사를 맞춰 체중이 증가하게 만들었고 외부에서는 그녀가 매우 행복하게 살고 있다고 생각하게 했습니다. 마누아라는 왕실 역사상 가장 비참한 왕비 중 한 명이었습니다. 여러 차례 탈출을 시도했지만 매번 왕자에게 붙잡혔고 그때마다 심한 폭행을 당했습니다. 그러나 마누아라는 결코 포기하지 않았고 생존의 희망을 품고 있었습니다. 이 끈질긴 정신은 마침내 그녀에게 기회를 가져다 주었습니다. 2009년 5월 파크리 페트라 왕자의 아버지인 클란탄 주의 술탄이 큰 병에 걸려 싱가포르에서 치료를 받게 되었고 마누아라는 왕비로서 왕자를 따라 싱가포르에 동행했습니다.
싱가포르 병원의 보안은 말레이시아 왕실 저택만큼 엄격하지 않았습니다. 마누아라는 이 기회를 놓치지 않고 병원에서 경보를 울리며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마침 병원에 있던 미국 대사관 직원들이 그 자리에 있었고 마누아라는 그들에게 도움을 청하며 인도네시아와 미국 이중 국적의 여권을 제시했습니다. 미국 대사관 직원들과 싱가포르 경찰은 함께 협력해 마누아라를 보호했고 왕자가 그녀를 다시 잡지 못하게 막았습니다. 인도네시아 대사관의 도움으로 마누아라는 결국 무사히 자카르타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결혼 9개월 만에 탈출한 마누아라는 어머니 데이지와 함께 인도네시아 경찰에 사건을 신고했고 이후 기자회견을 열어 왕실에서 겪었던 끔찍한 경험을 공개했습니다. 또한 파크리 페트라 왕자를 상대로 이혼과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 충격적인 사건은 다시 한번 언론의 주목을 받으며 큰 논란을 일으켰고 국제사회에서도 널리 알려졌습니다. 그러나 말레이시아 정부는 이에 대해 왕실의 사적인 문제라며 공식적인 조사는 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말레이시아 클란탄주 왕실은 마누아라의 주장을 완강히 부인했습니다. 마누아라는 병원에서 검사를 받았고 의사의 보고서에 따르면 그녀는 심각한 학대를 당한 흔적이 있었으며 몸 곳곳에 주사 바늘 자국과 칼로 그은 상처가 남아 있었습니다. 또한 마누아라는 자신의 휴대전화로 상처 사진을 찍었으나 사진의 화질이 좋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소식을 들은 인도네시아 국민들은 마누아라에게 동정심을 느끼기 시작했고 한때 유명 모델이었던 그녀가 가장 아름다운 왕비에서 가장 비참한 왕비로 전락한 상황에 안타까워했습니다. 인도네시아 법원은 파크리 페트라 왕자를 소환했지만 왕자는 모든 혐의를 부인하면서 오히려 마누아라와 그녀의 어머니 데이지가 돈을 목적으로 자신을 속였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마누아라의 어머니가 딸을 팔아 돈을 요구했던 일을 들먹이며 반격했습니다. 이후 왕자는 말레이시아로 돌아가 마누아라와 그녀의 어머니를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고 자신이 결혼 사기 피해자라며 마누아라가 왕궁으로 돌아올 것을 요구했습니다. 그는 또한 마누아라가 스스로 학대를 즐겼다고 주장하며 왕실과 자신을 향한 이 모든 비난이 허위라고 반박했습니다. 그는 마누아라와 그녀의 어머니에게 무려 1억 링깃에 달하는 손해배상을 요구했습니다. 이 천문학적인 금액의 소송 소식에 인도네시아는 발칵 뒤집혔습니다. 많은 인도네시아 여성 단체와 변호사, 그리고 인도네시아 외교부가 마누아라를 돕겠다고 나섰지만 뜻밖에도 마누아라는 외교부의 도움을 거절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여성 단체와 변호사들도 사건에서 손을 떼기로 했습니다. 그 이유는 마누아라가 협조적이지 않았고 결정적인 증거를 제출하지 못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사건은 점점 더 복잡해졌습니다. 2009년 12월 말레이시아 클란탄주 법원은 마누아라와 어머니 데이지를 명예훼손죄로 유죄 판결을 내렸습니다. 법원은 모녀가 파크리 페트라 왕자에게 600만 링깃을 30일 이내에 배상할 것을 명령했습니다. 또한 마누아라는 14일 이내에 왕궁으로 돌아오지 않으면 왕비의 지위와 그에 따른 혜택을 상실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데이지는 말레이시아 법원의 판결을 무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우리는 그곳에 다시는 가지 않을 것이니 상관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데이지는 자신이 요구했던 돈을 받지 못하고 오히려 감옥에 갈 수 있다는 두려움에 사로잡혀 점차 물러섰습니다. 그녀는 딸에게 소송을 포기하라고 권유했습니다. 마누아라는 자신이 피해자인데도 어머니조차 자신에게 양보를 강요하는 상황에 크게 상심했습니다. 데이지는 마누아라에게 가족을 지키는 것이 얼마나 힘들었는지 이야기하며 딸의 마음을 움직이려 했습니다. 이제 왕실과 싸우면 좋은 결과가 있을 수 없다며 딸을 설득했습니다. 결국 마누아라는 어머니와 왕실의 압박에 굴복해 소송을 철회하고 왕실과 화해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 구체적인 화해의 방법은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의심의 여지 없이 이기적인 어머니는 또 한 번 마누아라의 인생을 망쳐놓았습니다. 그녀의 손해배상 요구와 도움 요청은 모두 물거품이 되고 말았습니다. 왕실의 시집가 9개월 동안 끔찍한 노예 생활을 겪었던 그녀는 결코 주저앉지 않았습니다. 말레이시아를 탈출한 왕비라는 타이틀을 얻게 된 마누아라는 그 후 인도네시아에서 큰 인기를 끌며 톱스타로 떠올랐습니다. 그녀는 여러 연예 계약을 체결하고 방송에 자주 출연하며 말레이시아 왕실의 어두운 비밀을 폭로했습니다. 인플루언서로서
또 사교계 명사로서 만화라는 많은 드라마에도 출연했습니다. 그녀의 인기는 식을 줄 몰랐고 사람들 사이에서는 그녀의 어머니 데이지가 딸의 왕실 탈출을 계획한 것이었으며 그 목적이 더 많은 돈과 명성을 얻기 위함이었다는 소문까지 돌기 시작했습니다. 현재 만화라는 다시 커리어의 정점에 올랐고 자신의 미디어 회사를 소유하고 있습니다. 그녀는 자선 사업에 열정을 쏟고 있으며 정치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해 의원 선거에도 출마했습니다. 만화라는 그녀의 개인적인 경험과 어려움을 공개적으로 말하며 여성 인권과 관련된 이슈에도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그녀는 사회활동가로 활발히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녀는 동물보호 활동에 깊은 관심을 갖고 자카르타 동물구조 네트워크에서 활동하며 여러 차례 동물보호와 환경보전 활동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2024년 현재 만화라는 사랑하는 외국인 남자친구 탈타빕과 함께 행복한 생활을 보내고 있으며 인스타그램을 통해 종종 둘의 행복한 모습을 공유하고 있습니다. 연예 활동을 줄이고 더욱 개인적인 삶을 즐기며 사회적 활동에 집중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렇게 만화라의 충격적인 이야기를 들어보셨습니다. 천사 같은 외모를 가진 어린 소녀가 화려한 왕실에 시집가면서 겪게 된 고통과 비극은 우리가 상상하지 못했던 어두운 현실을 보여줍니다. 말레이시아 역사상 가장 어린 왕비로 불렸지만 그 뒤에는 힘겨운 삶이 숨겨져 있었습니다. 결국 그녀는 용기 있게 자신의 삶을 되찾기 위해 탈출했고 이 사건은 전 세계적으로 큰 주목을 받았습니다. 만화라는 오늘날 여전히 많은 이들의 관심을 받고 있으며 그녀의 이야기는 끝나지 않았습니다. 2022년 2월 24일 태국의 유명 여배우 택모는 여러 사업가와 함께 유람선을 타고 강에서 여행하던 중 의문의 사고로 물에 빠져 사망했습니다. 그러나 그녀의 죽음에 대한 진실은 아직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그녀가 세상을 떠난 지 3개월 후 택모의 소셜미디어 계정이 갑자기 업데이트되었고 게시물에는 자신이 누군가에게 배신을 당했다는 내용이 담겨 있었습니다. 이는 업계의 은밀한 관행 때문이었을까요? 아니면 누군가의 고의적인 음모였을까요? 사건의 진실은 과연 무엇인지 오늘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사건의 주인공은 니다 파차라베라퐁으로 택모라는 별명으로 더 잘 알려져 있으며 여러 태국 드라마에서 주연으로 알려진 태국 여배우였습니다. 택모는 1984년에 태어났으며 그녀에게는 이복 형제인 토이다요스가 한 명 있습니다. 택모의 짧은 생애는 순탄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어린 시절부터 여러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5살 때 부모님은 불화를 이유로 이혼했으며 어머니는 재혼 후 새로운 가정을 꾸렸습니다. 그 이후로 어머니와의 연락은 거의 끊겼습니다. 택모는 아버지와 함께 살며 서로 의지하며 생활했습니다. 그들의 생활은 매우 어려웠습니다. 하지만 택모는 중학생 시절 스타 스카우트의 눈에 띄어 연예계에 발을 들이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아버지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학업과 일을 병행하며 연예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이후 그녀는 생애 첫 광고를 촬영하며 연예계에 정식으로 데뷔했습니다. 2002년 18세의 택모는 태국 미인 대회에 참가해 4위를 차지했습니다. 그 후 그녀는 다양한 연기 제안을 받으며 커리어를 쌓아갔고 점차 성공적인 경력을 만들어갔습니다. 하지만 2007년 4월 5일 23세의 택모는 촬영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던 중 교통사고를 당했습니다. 그녀는 고속도로에서 운전 중 자동차가 전복되는 사고를 당했습니다. 안전벨트를 매지 않은 탓에 심각한 부상을 입었고 특히 얼굴이 크게 손상되었습니다. 얼굴은 무려 140바늘을 꿰매야 했으며 이후 여러 차례 성형수술과 복구 작업이 필요했습니다. 수술 후 그녀의 외모는 데뷔 초와 많이 달라졌지만 택모는 긍정적인 태도로 이 시련을 극복했습니다. 이후 택모는 드라마에서 강렬한 반역적 여성 캐릭터를 연기했습니다. 그녀가 맡은 역할은 여자로 전환 후 금기된 사랑을 다룬 판타지 드라마 속 인물로 강렬한 성격과 몰입감 넘치는 연기로 작품을 빛냈습니다. 특히 극 중 갑작스러운 비명소리는 택모의 시그니처 연기로 자리 잡았으며 이 드라마는 동남아시아 전역에서 큰 인기를 끌었습니다. 시간이 흘러 2020년 코로나19 팬데믹이 발생하며 택모의 활동도 멈췄습니다. 같은 해 가을, 택모의 아버지는 암 진단을 받고 세상을 떠났습니다.
택모는 아버지와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당시 36세의 나이에 대학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아버지의 암 치료 비용을 전액 자신이 부담하면서 경제적으로 큰 어려움에 처했지만 택모는 이를 해결하기 위해 열심히 노력했습니다. 그녀는 연예계 친구들에게 돈을 빌리고 은행 대출을 받아 총 1,000만 바트의 빚을 지게 되었습니다. 택모의 인생은 마치 롤러코스터와 같아 팬들은 그녀를 9개의 생명을 가진 고양이라고 부르기도 했습니다. 그녀는 항상 극적인 위기를 이겨냈기 때문입니다. 택모는 빚을 갚기 위해 중고시장에 자신의 의류를 판매하기 시작했고, 이 과정에서 언론의 주목을 받았습니다. 그녀는 언론 보도를 환영하며 이를 SNS에 공유하여 더 큰 관심을 얻었습니다. 2년간의 노력 끝에 그녀는 빚의 절반을 갚을 수 있었고, 이후 태국 랑싯대학교 졸업식에 참석하여 아버지와의 약속을 지키며 학위를 취득했습니다. 택모는 계속 학업을 이어가겠다는 의지를 보였지만 안타깝게도 아버지는 이 모습을 보지 못했습니다. 어린 시절의 가정 붕괴, 얼굴 손상, 실연, 우울증, 실직, 부채, 그리고 가까운 이의 사망이라는 일련의 사건들이 택모를 괴롭혔지만 그녀는 항상 밝고 긍정적인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러나 그녀가 38세라는 젊은 나이에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난 사건은 큰 충격을 안겼습니다. 공식적으로는 사고사로 발표되었지만 그녀의 죽음에는 많은 의문점이 남아 있습니다. 사건과 관련된 사람들의 태도와 설명은 납득하기 어려운 점이 많았고, 이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사건의 결말에 불만을 표했습니다. 택모의 죽음이 단순한 사고였는지 아니면 음모가 있었는지는 여전히 의문으로 남아 있습니다. 사건이 발생한 2022년 2월 24일, 태국 방콕에서 택모는 매니저 게텍과 4명의 지인과 함께 차오프라야강 강에서 보트를 타고 유람을 즐겼습니다. 택모는 매니저를 제외하고는 다른 탑승자들과 친분이 없었으며 탑승자 중 여성 산드는 매니저의 친구였고 나머지 남성들은 사업가들이었습니다. 보트의 소유주이자 사업가인 포와 그의 친구 로버트 저비였습니다. 그날 오후 포는 보트 여행을 제안하며 오후 4시에 모두를 만났습니다. 감시 카메라 화면에 따르면 매니저는 택모의 집에서 그녀의 스타일링을 도왔고 포는 보트에 연료를 채우며 친구들을 픽업했습니다. 저녁 8시 반쯤 모두가 보트에 탑승했고 로버트가 보트를 운전하며 한 레스토랑으로 이동해 약 2시간 동안 식사를 했습니다. 식사 후 그들은 보트를 타고 라마 7세 다리 방향으로 향했습니다. 약 2시간이 지난 오후 10시 40분쯤 택모가 물에 빠지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사건의 첫 번째 의문점은 매니저가 사고 직후 경찰에 신고하지 않고 지역의 유명 자선단체인 의덕선당에 연락했다는 점입니다. 의덕선당은 자체 구조팀을 보유하고 있었지만 매니저는 택모가 물에 빠진 정확한 위치를 제공하지 못해 구조팀의 수색이 매우 어려워졌습니다. 구조 작업은 마치 바다에서 바늘을 찾는 듯한 상황이었고 밤새 이어진 수색에도 택모의 흔적을 찾을 수 없었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생존 가능성은 점점 희박해졌습니다. 그날 밤 택모의 남자친구 볼도와 루와 오빠도 구조 작업에 합류했습니다. 오빠는 사건 당시 동행자들에게 더 많은 정보를 얻기 위해 현장을 찾았지만 동행자 5명 모두 사라져 어디에도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인 2월 25일 택모의 어머니와 오빠는 매니저 게이텍과 연락을 시도했지만 끝내 닿지 않았습니다. 택모는 아버지의 사망 이후 어머니와 관계를 회복하며 점점 가까워졌습니다. 그녀의 어머니는 구조 작업이 계속해서 진전을 보이지 않자 초조해하며 친구의 제안으로 강가에서 꽃을 뿌리는 의식을 진행했습니다. 이 의식은 태국 전통 풍습으로 길을 잃은 영혼이 집으로 돌아오도록 돕는다고 믿어집니다. 우연의 일치인지 풍습의 효과인지 같은 날 오후 1시 15분 어머니가 의식을 진행한 선착장 근처에서 택모를 발견되었습니다. 그러나 발견 당시 택모는 이미 싸늘한 시신으로 변해 있었습니다. 택모의 어머니와 남자친구는 현장에서 극심한 슬픔에 빠져 쓰러졌습니다. 사건이 깊이 조사될수록 대중은 사건에 의문을 제기하기 시작했습니다. 사건의 여러 불합리한 점들과 연루된 인물들의 태도는 논란을 일으켰으며 택모의 죽음은 단순 사고로 보기 어려운 상황으로 이어졌습니다. 사건 발생 후 열린 기자회견에서 택모의 매니저 게이테크는 그녀가 배 뒤편에서 용변을 보다가 균형을 잃고 강에 빠졌다고 주장했습니다. 매니저는 자신은 당시 배 앞쪽에서 사진을 찍고 있었으며 다른 사람들은 배를 조종하거나 풍경을 감상하고 있었다고 설명했습니다.
동행했던 여성 산드는 배 뒤편에서 휴대폰을 보며 쉬고 있었다고 증언했습니다. 그녀는 택모가 화장실을 가고 싶다고 말했지만 보트의 화장실이 고장나 배 뒤쪽에서 용변을 보려다 사고가 발생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산드는 택모가 배 뒤쪽으로 가서 자신의 다리를 잡고 몸을 밖으로 내밀어 용변을 보려 했으나 강한 파도와 배의 흔들림 때문에 물에 빠졌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나 사건의 설명에는 의문이 많습니다. 특히 택모가 착용한 의상이 문제였습니다. 그녀는 당시 전신 원피스 수영복을 입고 있었는데 용변을 보기 위해서는 옷을 완전히 벗어야 했습니다. 택모는 매니저 외에 다른 사람들과 친분이 없었고 20년 경력의 유명 여배우로서 다른 사람들 앞에서 옷을 벗고 용변을 보았을 가능성은 희박합니다. 산드는 택모가 원피스 수영복의 아래 부분을 한 손으로 옆으로 밀고 다른 손으로 다리를 잡아 용변을 봤다고 주장했지만 이는 보트가 고속으로 움직이는 상황에서 매우 비현실적인 설명으로 보입니다. 사건 당일 택모는 보트에서 마지막으로 생중계를 진행했는데 술을 마시며 음악에 맞춰 노래를 부르고 카메라를 향해 웃는 모습이 담겨 있었습니다. 이 영상을 다시 본 팬들은 택모가 머리를 만지는 동작에서 국제적으로 사용되는 구조 신호를 보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녀는 손바닥을 밖으로 돌리고 약간 멈췄던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배경음악을 낮춘 후 한 남성이 무례한 말투로 너희 친구를 데리고 와라고 말했고 고지어 한 여성이 택모라고 언급하는 소리가 들렸다고 일부 네티즌들은 주장했습니다. 택모의 어머니와 가까운 친구들은 택모가 평소 이런 종류의 모임에 참석하지 않았으며 업계의 비공식적인 관행을 싫어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날의 모임 자체가 누군가에 의해 계획된 것 같다는 의견을 내놓았습니다. 그러나 매니저 게틱은 이를 단순한 친구들 간의 모임이라고 주장했습니다. 2022년 5월 틱톡에 택모가 구조를 요청하는 듯한 음성이 담긴 영상이 올라왔습니다. 촬영자는 그날 밤 강 위의 조명이 아름다워 영상을 찍었다고 설명했지만 다시 보니 택모가 탑승했던 보트가 영상에 담겼을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이 영상에서 살려주세요라고 외치는 여성의 목소리가 들렸고 보트 위에 남성 2명과 다른 승객들이 보였지만 영상이 매우 흐려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하기는 어려웠습니다. 이 영상은 경찰의 증거로 채택되지 않았습니다. 택모가 강에 빠졌을 당시 아무도 구조 요청을 하지 않았다는 점도 의문점으로 남습니다. 강은 방콕 시내 중심부에 위치했음에도 불구하고 누구도 그녀의 외침을 듣지 못했습니다. 사건 이후 경찰은 함께 있던 5명을 조사했지만 이들은 경찰의 요청 시간에 맞춰 진술하지 않았고 조사 중 서로 모순된 증언을 했습니다. 게다가 사건 발생 후 30시간 동안 택모의 인스타그램 계정에서 7개의 게시물이 삭제되었습니다. 택모의 어머니와 남자친구는 계정의 비밀번호를 몰랐기 때문에 매니저 게틱이 삭제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여겨졌습니다. 승선했던 인물들은 한동안 연락이 두절되었고 이후 유명 변호사를 선임해 수사를 대비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진술이 계속해서 엇갈리면서 사건은 더욱 미궁 속으로 빠지게 되었습니다. 사건 당일 택모의 매니저 게틱과 동행했던 산드는 그녀가 10시 40분쯤 강물에 빠졌다고 주장했습니다. 이후 게틱은 사건 당일 촬영한 사진을 경찰에 제출했는데 그중 한 장은 9시 56분에 찍힌 것으로 표시되었으며 2장은 10시경 촬영된 사진이었습니다. 하지만 세심한 네티즌들은 사진 속 배경이 라마 8세 대교임을 확인했는데 이 다리는 매일 밤 9시에 조명이 꺼집니다. 또한 인근 레스토랑의 CCTV도 다리가 9시에 이미 조명을 껐음을 증명했습니다. 따라서 사진의 시간 정보가 조작되었을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이후 게틱은 인스타그램 라이브 방송을 통해 사건에 대해 답변했으나 방송 중 몇 차례 웃음을 참지 못했고 옆에 있던 스태프가 그녀를 진정시켜야 했습니다. 이러한 태도는 대중의 분노를 불러일으켰습니다. 게틱은 택모와 오랜 친구이자 택모가 입양한 딸의 친모로 알려져 있습니다. 택모는 생전 게틱의 딸을 입양하고 그녀를 위해 보험까지 들었으며 보험의 수혜자는 입양된 딸로 지정되어 있었습니다. 또한 사건 당일 게틱이 착용했던 선글라스도 택모가 사고 당일 착용했던 것이었습니다. 게틱의 행동은 많은 논란을 일으켰습니다. 택모가 물에 빠진 후 게틱은 구조를 기다리지 않고 새벽 1시경 자리를 떠났으며 다음 날 화려한 차림으로 대중 앞에 나타났습니다. 기자가 왜 택모의 어머니에게 사건 직후 연락하지 않았느냐고 묻자 게틱은 저와 그녀의 어머니는 친하지 않고 어머니가 잠수도 할 줄 모르는데 왜 연락해야 하죠? 라고 대답했습니다.
이에 택모의 어머니는 과거에는 갈등이 있었으나 사건 발생 전까지는 화해했다고 반박했습니다. 택모의 친구 앤에는 그녀가 게이텍과 갈등을 겪으며 자신을 매니저로 교체하려 했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사건 후 게이텍에게 왜 구조 활동을 돕지 않았냐고 묻자 그녀는 저는 수영을 할 줄 몰라요라고 답했지만 그녀의 SNS에는 딸을 안고 수영하는 영상이 게시되어 있었습니다. 사건 이후 택모의 어머니는 익명의 발신자로부터 수상한 소포를 받았습니다. 소포 안에는 Endless Sentiment라는 음반과 기괴한 문구가 적힌 쪽지가 들어 있었습니다. 음반의 가사는 죽음, 잠, 영혼 등을 언급하며 어머니에게 침묵하라는 경고처럼 느껴졌습니다. 택모의 시신은 발견 당시 심각하게 훼손된 상태였습니다. 얼굴은 한쪽 눈이 감기고 다른 쪽 눈이 떠진 상태였으며 목에는 뚜렷한 흉터가 있었습니다. 경찰은 목걸이로 인해 생긴 상처라고 판단했지만 발견 당시 목걸이는 헐거운 상태였고 상처와 연관성이 적어 보였습니다. 부검은 3차례 진행되었으며 첫 번째 부검에서는 택모의 장기와 폐 위에서 많은 양의 물과 진흙이 발견되어 익사로 인한 사망으로 추정되었습니다. 시신의 얼굴은 검게 변색되었으나 다른 부위는 정상적인 피부색을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몸에는 총 11곳의 상처가 발견되었는데 대부분 하반신에 집중되어 있었습니다. 특히 오른쪽 허벅지 안쪽에 깊이 30cm의 큰 상처가 있었으며 이는 보트의 프로펠러에 의해 생긴 것으로 보였습니다. 하지만 두 번째 부검에서는 상처가 22곳으로 늘었고 세 번째 부검에서는 26곳으로 증가했습니다. 이러한 결과는 사건의 진상을 더욱 의문스럽게 만들었습니다. 택모 사건은 그 충격적인 전개와 의문점으로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끌었고 사건 이후 여러 가지 논란과 음모론이 이어졌습니다. 사건 후 대중은 부검 과정과 상처의 증가를 의심하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사건 당시 사용된 보트의 프로펠러가 사라졌고 나중에 발견된 프로펠러는 새 것처럼 보였다는 점이 의문을 키웠습니다. 2022년 6월 19일 태국 당국은 택모의 혈액 검사 결과를 발표했는데 그녀의 혈액에서 녹시노디아제팜이라는 약물이 검출되었습니다. 이 약물은 태국에서 통제 약물로 분류되며 의사의 처방 없이 복용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 약물은 흔히 물뽕이라 불리며 범죄에 악용되는 사례가 많습니다. 택모는 사건 당일 술을 마셨고 약물과 술이 혼합되면 심각한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함께 있던 보트 소유주 포의 혈액에서도 알프라졸람이 검출되었는데 이는 녹시노디아제팜과 유사한 약물로 경미하지만 환각과 기억 상실 등의 부작용이 있습니다. 일부 네티즌들은 사건 당일 누군가가 의도적으로 택모의 음료에 약물을 넣었을 가능성을 제기했으며 페이스북에서는 포가 여성들에게 약물을 사용하는 것이 습관적이라는 폭로가 나왔습니다. 보트 소유주 포는 사건 이후 택모를 구하지 못해 큰 정신적 압박을 받았다며 약물을 복용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사건 발생 며칠 후 택모의 어머니는 기자들에게 포의 사과를 받아들였다고 밝혔습니다. 그녀는 포가 매일 사과 전화를 걸어왔으며 택모의 어머니를 돌봐줄 것을 약속했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포는 자신의 책임을 인정하며 약 3천만 바트의 합의를 제안했습니다. 택모의 어머니는 딸의 연간 수입 약 100만 바트를 계산해 나머지 30년 동안의 잠재적 수입과 동일하다며 합의를 수락했습니다. 이 소식은 대중의 큰 반발을 불러일으켰습니다. 많은 유명 인사들은 택모의 어머니의 행동을 비판하며 자신들의 어머니는 결코 딸의 죽음을 금전으로 합의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언급했습니다. 택모의 오빠 역시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주장하며 돈으로는 여동생의 죽음을 설명할 수 없다고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4월 26일 태국 경찰은 사건을 과실치사로 결론 짓고 조사를 마무리했습니다. 발표에 따르면 사건 당일 운전했던 포와 로버트는 무면허 운전이었으며 배 관련 서류도 만료 상태였습니다. 술을 마신 상태에서 보트를 운전한 것도 택모의 사망의 주요한 원인으로 지목되었습니다. 경찰은 함께 있던 5명을 모두 기소했으며 사건 발생 후 고용된 컨설턴트 EM도 조사되었습니다. EM은 피해자들에게 거짓 진술을 지시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포와 로버트 과실치사, 무면허 운전 등의 혐의, 게이테크 및 다른 공범들 거짓 진술 제공 및 증거 은폐 혐의, EM 증거 조작 및 허위 진술 교사 혐의, 피의자 6명 모두 유죄 판결을 받았지만 이는 살인 혐의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가벼운 형량이었습니다. 그들 모두는 사건 이후 보석으로 풀려났습니다.
2022년 5월 20일 오후 1시, 사건 이후 3개월간 업데이트가 없던 택모의 페이스북 계정이 갑자기 활동을 재개했습니다. 첫 게시물은 나는 내가 사랑하고 신뢰했던 친구에게 배신당했다라는 메시지와 함께 사건 당일 게이트키 입고 있던 옷을 입은 여성이 보트 앞머리에서 손을 흔드는 사진이 올라왔습니다. 이 사진은 이전에 공개된 적이 없었습니다. 그날 오후 5시, 택모의 페이스북은 다시 업데이트되며 나는 여전히 너희 5명이 진실을 말하기를 기다리고 있다. 만약 진실을 밝히지 않으면 모든 것을 공개하겠다. 휴대폰에서 데이터를 삭제한다고 진실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라는 메시지가 올라왔습니다. 몇 시간 후에는 18초 분량의 영상이 게시되었습니다. 영상 속 게이트큰 높은 하이힐을 신은 상태로 2명의 남성의 도움을 받아 보트에 오르는 모습이었습니다. 이와 함께 나는 보트 뒤편에서 용변을 볼 수 없었다. 보트가 정박해 있어도 2명의 도움 없이는 보트에 오르기 어려운 상태였다. 나는 말을 할 수 없지만 나를 모함하지 말라는 글이 추가로 게시되었습니다. 그러나 얼마 지나지 않아 택모의 페이스북 계정은 일시적으로 정지되었습니다. 페이스북 계정이 정지되기 전 마지막 게시물에는 나는 택모다. 나를 잊지 말라. 나는 진실을 밝힐 것이다. 당신들의 사랑에 감사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었습니다. 이후 택모의 반려동물 전용 인스타그램 계정에 새로운 게시물이 올라왔습니다. 이 게시물은 사람들에게 해피멜론 오피스라는 계정을 팔로우하도록 유도하며 그곳에서 진실이 공개될 것이라고 예고했습니다. 해당 계정에는 이전에 공개된 적 없는 택모의 사진과 함께 내 휴대폰 마지막 사진은 8시경 찍힌 것이다. 그런데 10시 13분에 너는 누구와 사진을 찍었나? 라는 메시지가 올라왔습니다. 이 게시물은 사건 당일 찍힌 사진의 시간 조작 의혹과 관련된 논란을 증폭시켰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태국 언론은 택모의 SNS 계정을 조작한 인물로 뱅 잭이라는 미국 출신 파키스탄인을 지목했습니다. 잭은 택모의 어머니로부터 사건 당일 삭제된 휴대폰 데이터를 복구해줄 것을 약속받고 택모의 휴대폰을 입수했습니다. 잭은 택모의 매니저 게틱과 통화하며 택모가 사건 당일 강제로 호텔에서 촬영된 것으로 보이는 영상을 공개했습니다. 그는 이를 통해 게틱에게 진실을 말하도록 압박하려 했습니다. 잭은 택모의 휴대폰에서 협박과 관련된 증거를 복구했다고 주장했으며 택모가 사건 당일 오후 9시 30분경 호텔에서 강제로 촬영된 영상을 소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잭의 신뢰성은 크게 의심받고 있습니다. 그는 과거 돈 세탁, 사기, 전 여자친구를 부적절한 사진으로 협박한 전력이 있는 인물로 알려져 있습니다. 택모 사건은 태국 사회에 깊은 의문을 남기며 독립적인 조사와 비판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사건이 발생한 이후 태국에서 천재 아저씨으로 알려진 한 활동가가 아자리아는 택모 사건의 불공정성을 비판하며 적극적으로 나섰습니다. 아자리아는 본래 건설 회사의 토목 엔지니어로 일했으나 2008년 자신이 관련된 프로젝트의 문제로 억울하게 기소된 경험이 있습니다. 그는 부패한 경찰과의 싸움에서 결국 자신의 결백을 입증했지만 이 경험이 태국의 불공정한 법 집행 시스템에 대한 그의 깊은 회의를 불러일으켰습니다. 아자리아는 택모 사건에서도 경찰과 법 집행 기관의 문제를 지적하며 경찰이 부유한 용의자들을 비호하고 증거를 조작하거나 은폐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택모 사건 초기, 경찰은 몇 가지 중요한 증거를 수집하지 못했다는 비판을 받았습니다. 특히 사건 발생 후 며칠 동안 보트 내부에서 어떠한 유의미한 증거도 발견되지 않다가 3월 1일 보트의 뒷부분에서 택모의 머리카락 3가닥이 발견되었습니다. 하지만 다른 탑승객들의 물리적 증거는 전혀 없었습니다. 아자리아는 기자회견에서 이를 두고 어떻게 보트에 있던 다른 사람들은 흔적을 전혀 남기지 않았는가 라며 증거가 조작되었거나 은폐되었을 가능성을 제기했습니다. 그는 또한 택모의 허벅지 내측에 있던 30cm 길이의 깊은 상처가 보트의 프로펠러로 인한 것이 아니라 날카로운 흉기에 의해 생긴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 주장은 독립적인 법의학 전문가들의 의견과도 일치하며 실제로 일부 전문가들은 상처가 프로펠러에 의해 발생했을 가능성보다 날카로운 흉기에 의해 발생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했습니다. 아자리아는 택모의 상처가 K2 접이식 칼로 만들어졌을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하며 이와 관련된 증거를 제시했습니다. 사건 당시의 CCTV 영상에서 한 용의자가 K2 칼로 보이는 물건을 사용하는 모습이 포착되었으며 택모의 어머니가 받은 협박 편지에도
K2라는 단어가 포함되어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경찰은 현장에서 K2 칼을 발견하지 못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아자리아는 이를 두고 현장에서 칼이 발견되지 않았다고 사건 자체를 부정할 수는 없다며 경찰 수사에 대한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독립법의학자들은 탱모가 물에 빠졌을 때 프로펠러에 의해 상처를 입었다는 경찰의 주장을 반박했습니다. 전문가들은 보트가 움직이는 상태에서 사람이 물에 빠질 경우 대부분의 경우 프로펠러에 의해 흡입되기보다는 밀려나간다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K2 칼로 상처를 낼 경우 탱모의 상처와 유사한 패턴이 발생할 수 있음을 시뮬레이션으로 입증했습니다. 5월 9일, 아자리아는 경찰 내부에서 유출된 영상을 공개했습니다. 영상은 탱모의 시신에 프로펠러로 상처를 낸 흔적을 보여주었으며 이는 용의자들의 증언과 일치하도록 시신을 조작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을 불러일으켰습니다. 또한 이러한 조작이 용의자들을 보호하려는 의도로 이루어진 것이라는 주장도 나왔습니다. 5월 22일, 아자리아는 새로운 정보를 공개하며 탱모가 보트에서 사망한 것이 아니라 다른 장소에서 살해된 후 시신이 강에 버려졌을 가능성을 제기했습니다. 그는 사건이 단순 사고로 종결되지 않도록 대중의 관심을 촉구했으며 경찰의 부패와 무능함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탱모 사건은 또 다른 반전과 논란으로 태국 사회를 혼란에 빠뜨렸으며 사건 해결을 위해 노력하던 아자리아이자 웨이와 탱모 어머니의 갈등은 사건의 신뢰도를 더욱 낮췄습니다. 탱모의 어머니는 아자리아를 사건의 대표 변호사로 임명했지만 사건 해결 과정에서 두 사람 사이에 갈등이 발생했습니다. 아자리아는 사건을 고의적 살인죄로 기소하며 중요한 증거를 이미 확보했다고 주장했으나 탱모의 어머니에게는 증거를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이 결정이 증거 유출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습니다. 2022년 6월 14일, 아자리아는 정식으로 고의적 살인죄로 기소 서류를 법원에 제출했고 법원은 이를 받아들였습니다. 이는 법원이 아자리아가 제시한 증거가 설득력이 있다고 판단했음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같은 날, 탱모의 어머니는 아자리아의 변호사 자격을 철회하는 서류를 제출하며 사건은 다시 혼란 속으로 빠졌습니다. 아자리아는 인터뷰에서 탱모의 어머니가 사건 해결보다 주요 증거를 확인하려는 태도를 보였다고 비판했습니다. 그는 어머니가 사건에 연루된 두 명의 부유한 사업가인 포와 로버트와 지속적으로 연락을 주고받고 있다는 사실도 공개했습니다. 심지어 탱모의 어머니는 포를 자신의 의부자들로 받아들이겠다고 공개적으로 언급했습니다. 이러한 행동은 대중에게 충격을 주었고 탱모 어머니가 정말 탱모의 친어머니인가? 라는 의문까지 제기되었습니다. 틱톡에서는 탱모의 생전 마지막 구조 요청 영상으로 추정되는 동영상이 유출되었습니다. 해당 영상은 탱모가 구조를 요청하는 소리와 함께 찍힌 것으로 보이며 이 영상이 사건과 어떤 연관이 있는지에 대한 조사가 요구되었습니다. 그러나 탱모 어머니는 사건의 진실을 밝히기보다는 부유한 사업가들과 합의해 사건을 마무리하려는 태도를 보이며 대중의 비판을 받았습니다. 탱모의 죽음에 대한 의문점은 여전히 명확히 해소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탱모 사건은 여러 가지 의문과 논란을 남기며 대중의 관심을 끌고 있지만 최근 사건의 전개는 진실이 묻힐 가능성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한 촬영자가 사건 당일 보트 위의 조명이 강물에 비치는 모습을 아름답게 느껴 영상을 촬영했습니다. 그러나 나중에 영상을 다시 확인하며 그것이 탱모가 타고 있던 보트일 가능성이 높다고 깨달았습니다. 또한 영상을 확대하면 배 앞머리에 두 남성의 모습이 희미하게 보이고 배 안에도 다른 사람들이 앉아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영상의 화질이 좋지 않아 태국 경찰은 이를 증거로 채택하지 않았습니다. 이로 인해 사건은 여전히 미해결 상태로 남아 있으며 대중은 사건의 진전 여부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최근 탱모의 어머니는 자신의 68번째 생일 파티를 열었으며 여기서 놀라운 장면이 포착되었습니다. 파티에는 주요 용의자인 포와 로버트도 참석해 어머니에게 선물을 전했습니다. 기자들이 사건과 관련된 질문을 하자 두 용의자는 오늘은 탱모 어머니의 생일이니 사건에 대해 묻지 말라고 대답했습니다. 탱모의 어머니는 생일 축하를 위해 마련된 자리에 앉아 감사의 뜻을 표했지만 그녀의 행동은 대중들에게 큰 충격을 안겼습니다. 탱모의 어머니는 이미 사건의 살인죄 기소를 철회했으며 주요 용의자들과 친밀하게 지내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러한 행동은 대중들에게 사건의 진실이 묻혀버릴 가능성을 암시하며 많은 의문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사건 발생 후에 여러 이상한 사건과 어머니의 대처는 많은 사람들에게 충격과 혼란을 안겼습니다. 사건의 전개는 마치 금전적 합의와 사회적 지위가 진실보다 우선되는 태국의 법 집행 시스템을 보여주는 듯합니다. 2023년 이후 택모 사건에 대한 공식적인 발표나 주요한 진전 사항은 보고되지 않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사건이 금전적 압박이나 정치적 영향으로 인해 미궁 속에 빠질 것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태국 경찰과 어머니의 행동은 사건 해결 의지를 의심받게 만들고 있으며 대중은 진실을 원하는 목소리를 계속 내고 있습니다. 현재까지의 상황을 종합하면 택모 사건은 여전히 미해결 상태로 남아 있으며 사건의 진실은 밝혀지지 않은 상태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중 새로운 소식을 알고 계신다면 제보 좀 부탁드립니다.